HRA 18기 이조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서서 박지님께서 정말 저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빅토르 마리 위고는 이 레미제라블을 쓴 저자이고 이분은 프랑스 19세기의 낭만주의 소설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자와 반대되는 고전주의는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는 인간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고전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어떻게 아무리 바람직한 인간이라도 어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겠냐, 처음부터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마리 위고는 낭만주의 소설가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저의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이제 황제로 있던 시기에 프랑스에 지금 프랑스라는 국가에는 돈이 지금 없어요. 돈이 없어서 평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평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니까 평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이 루이 16세가 그러면 삼부회를 부활시키자. 루이 16세가 100년 만에 삼부회를 부활시킵니다. 여기서 삼부회가 뭐냐면 귀족, 고위정직자, 평민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토론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부회가 소집하게 되고요. 하지만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면서 이제 의견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평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어떤 서약을 하게 되고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국민의회에서 테니스 코트 도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테니스 코트 도약을 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만든 국민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루이 16세는 이 국민의회를 당연히 억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루이 16세 억압에 시민들은 화가 나서 1789년 7월 14일 1789년 7월 14일에 이제 바스타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이 1789년 7월 14일에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는데 이때가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평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에 의해, 그러니까 군주는 있어야 된다. 군주는 있어야 되지만 헌법에 의해 제한받는 군주,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온건파와 아무리 군주는 없어도 된다,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자 하는 공화정을 주장하는 급진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온건파와 급진파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누가 지금 이겼을 것 같나요, 여러분은? 현재 이 시점에서 급진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급진파가 힘을 얻게 되면서 루이 16세, 당시 황제였던 루이 16세를 처형해요. 이제 처형을 하게 되면서 루이 16세가 처형한 그 시점에 2년 후가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고 또 이제 급진파들끼리 그 세력 다툼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내부에서는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외부에서 막 전쟁 나가면서 막 돈도 막 빠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막 이기고 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의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워털루 전투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유배를 가게 돼요. 이 유배를 가는 시점에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 그 빅토르 위고, 이 책을 쓴 빅토르 위고가 원래
그 나폴레옹 3세로 인해서 프랑스를 추방당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좀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가 되고 루이 18세가 왕위로 올랐지만 루이 18세도 죽고 이제 다음에 샤를 10세가 황제에 오릅니다. 하지만 샤를 10세는 귀족들과 성직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평민들을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샤를 10세를 이제 끌어내리는데 이게 바로 7월 혁명입니다. 이제 샤를 10세가 내려와서 그 다음 왕은 루이 필리프라는 왕이 이제 프랑스 황제가 되는데, 이제 이 루이 필리프라는 황제도 평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불황자들, 노동자들이 주축으로 일어나서 봉기를 했던 게 바로 6월 봉기입니다. 이 6월 봉기가 마리우스 친구들이 이제 주점 앞에서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이제 봉기를 했던 그 장면이고요. 이 6월 봉기는 정말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실패한 혁명, 실패한 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등장인물을 소개할 건데요. 장발장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미디엘 주교가 있고, 그리고 딸 코제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인물이 팡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팡틴의 딸인 코제트, 장발장이 처음으로 구성애와 사랑을 느낀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베르는 장발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 장발장의 시점으로 제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장발장이 10년 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장발장이 계속 탈옥을 하게 되면서 점점 형량이 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는 형결을 받게 되고 하면서 자베르는 생각이 잠깁니다. 이 형결이 나에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억울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내가 선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가 나한테 주는 이 벌이 너무나도 부당하다,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회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인류에 대한 이런 악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오고 디뉴라는 마을에 찾아가요. 이 디뉴라는 마을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발장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다 거부를 해요. 근데 이런 장발장을 받아준 게 바로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이제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처음으로 평범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 집에 있는 은식기와 스푼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쟤 이상하다 하고 장발장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이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미리엘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 은식기와 스푼 나 그냥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은촛대를 또 건네줘요. 이 촛대를 앞으로 악이 아닌 선으로서 사용해라. 너는 나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되게 악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미리엘 주교의 그 한마디로 되게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혼란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프티제라블이라는 소년의 동전을 훔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미리엘 주교의 이런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동전을 훔쳐요. 이 동전을 훔친 것을 계기로 해서 장발장이 완전 어떤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착해지고 싶으면 나는 천사가 돼야 하고, 내가 만약에 악해지고 싶으면 괴물이 돼야 한다. 나에게 중간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장발장은 그러면 천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됐을까요? 천사가 됐겠죠? 천사가 돼서 이제 어떤 마을에 마들렌으로 시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시장 자리까지 오르는데 어떤 샹마티웨라는 사람이 나 대신 누명을 쓰고 있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샹마티웨를 장발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발장은 고민합니다. 그냥 자백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 마들렌 그냥 시장 자리에 계속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많은 수많은 고민 끝에 자백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하기 전에 팜틴이라는 아까 소개드렸던 팜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팜틴이라는 분이 딸코제트를 놔두고 이제 여기로 이 마을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팜틴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 권한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팜틴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팜틴은 내 딸을 만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팜틴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장발장은 이제 계속 범죄자이니까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팜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 코제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딸 코제트를 데리고 나오고 이제 딸 코제트와 같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마리우스가 딸 코제트를 보게 되는 거죠. 코제트를 보게 되면서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6월 봉기 때 말씀드렸던 마리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마리우스가 통에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근데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구해주고 근데 마리우스는 그런 걸 아예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장발장이 마리우스도 구해주고 자베르라는 형사도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베르는 나는 장발장을 계속 체포하려고 노력했는데 쟤는 나를 도와주네? 자신의 신념과 가치가 되게 혼동이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 장베르에게 이런 호의를 받고 생강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리우스와 장발장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장발장은 자기가 전과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우스한테 나 사실 전과자다라고 말을 하고 마리우스는 좀 전과자면 좀 우리 사이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거리를 둬요. 근데 마리우스가 어떤 계기로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장발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장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장발장은 그 팡틴의 딸인 코제트에게 팡틴은 너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 발표 견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과연 우리 영혼의 색은 무슨 색일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흔히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영혼의 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검게 보일지 몰라도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작은 빛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발장의 과거를 모른 채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만 본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말하고자 하는 건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 고난 없이는 내 영혼의 색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영혼의 색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 색이 어둡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동그만한 빛이 악착같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빛이 결국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